자, 일단 8회 모의고사 좀 볼 건데 문법 문제부터 좀 여러분들 골라서 풀어볼게요. 문법 문제. 자, 3번이랑 3번 그 다음에 4번 그죠? 3, 4번이 문법이죠? 자, 3번 문제, 4번 문제부터 좀 살펴보자. 자, 3번, 4번 볼게. 자, 파생어랑 합성어입니다. 여러분들 좀 살짝 써볼까? 우리가 단어에서 얘들아 합성어라는 거는 뭐하고 뭐의 결합이라고 배우죠, 여러분들이?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라고 배웁니다. 자, 근자는 뿌리 근자예요. 3번 P라고 3번. 뿌리 근자. 그래서 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단어의 중심. 알겠지? 예를 들어 우리가 손바닥 할 때 손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의미가 있어 없어? 손이라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손. 그래서 참여 좀 해봐. 손이란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있잖아. 맞아? 그리고 바닥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 없어요? 있죠? 맞지? 그래서 자, 어근이라는 거는 이 단어 자체가 중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근과 어근의 결합을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생어라는 게 있어요. 파생어. 자, 파생어는 어근이랑 접사의 결합이야. 자,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에요. 자, 좀 쓰세요. 그러면 접사가 뭔 줄 알아? 어근의 뜻을 제한하거나 더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 접사는 종류가 접두사가 있고 접미사가 있습니다. 두자는 머리 두자입니다. 알겠죠? 두자는 머리 두자예요. 그러면 누구 앞에 있는 거야? 어근 앞에 있는 거야. 어근 앞에. 알겠지? 미자는 무슨 미자일까? 꼬리 미자거든. 그러면 접사가 어근 뒤에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접사는 이런 겁니다. 접사는 그러니까 합성어는 예를 들어 돌다리 같은 거야. 돌다리라는 단어는 뭐하고 뭐의 결합이야? 돌이라고 하는 단어랑 다리의 결합이죠. 맞아요? 그래서 돌도 어근, 그러니까 돌은 명사이자 어근이고 다리도 명사이자 어근이 되니까 돌다리는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맨발이라는 게 있어요. 맨발 중에 발은 어근이거든? 근데 맨자는 뭘까요? 접두사라 그래. 봐봐. 맨발 할 때 맨자는 혼자 있으면 의미가 완성될 수 있을까? 맨땅 할 때 내가 만약에 야, 맨 봐봐. 그러면 너희들이 맨발을 볼지 맨손을 볼지 맨땅을 볼지 알 수가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맨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있으면 의미가 완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접사라 그래. 근데 그와 달리 발이라는 건 어때? 발. 혼자 있어도 의미가 완성될 수 있죠? 맞지? 그래서 어근이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파생어 같은 경우는 맨 플러스 발, 뭐 맨 플러스 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파생어라고 합니다. 자, 특히 접두사나 접미사 같은 경우, 특히 접두사도 있긴 있지만 접미사 같은 경우는 품사를 교체시키는 것도 있어요. 얘들아. 품사 교체 기능도 있다. 자, 너희들 달리다 알지? 달리다는 뭐야? 동사거든? 그러면 동사는 어간하고 어미로 돼 있잖아. 이때 어간이 뭐야? 달리다 할 때 어간. 달까지야, 달리까지야. 달리. 오케이? 달리다, 달리고, 달리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간이 달리까지고 플러스에다가 만약에 기를 붙이면 뭐가 돼요? 달리에다가 기를 붙이면 뭐가 돼요? 아니, 말을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달리에다가 기를 붙이면 뭐가 되냐고요, 여러분들. 달리기가 되잖아요. 달리기. 맞지? 아니, 왜 그래?
얘들아, 니네 왜 그래? 응? 야, 왜 그러냐고. 달리기가 되잖아, 얘들아. 맞지? 뭐 잘못됐어, 지금? 어? 왜 그래? 아니, 표정들이 다 왜 그러시냐고. 뭐 문제 있어요, 이거? 아니죠? 응. 자, 다시 갑니다. 달리에다가 기를 붙이면 달리기가 되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이건 동사잖아. 근데 여기다가 기를 붙여버리면 달리기가 되죠? 그러면 동사가 아니고 품사가 뭐가 돼버릴까? 뭐가 돼버릴까? 명사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동사가 기자를 붙임으로써 명사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면 이 기자는 뭐라고 하는 거야? 어근이라 그래? 저기 뭐라 그래? 여러분? 접사라고 하는 거지. 근데 접사이면서도 어간이자 어근 뒤에 붙어 있으니까 접두사야 전미사야 뒤에 붙었으니까 전미사가 되는 거야. 알겠니? 정확히 말하면 명사 파생전미사라 그래요. 왜냐면 어근이랑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명사 파생이라고 하는 품사를 명사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3번 문제는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설명이래. 그래서 이 보기를 파생 합성으로 구분해 주래요. 자, 그럼 이제 보기 한번 읽어보자. 살, 얼음, 버섯 볶음처럼 표제어에 표시가 제시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살얼음이 살과 얼음으로 버섯볶음이 버섯과 볶음으로 나눌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로 본다면 살얼음은 파생어이고 버섯볶음은 합성어래요.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답 좀 해보세요. 살얼음은 파생어라고 나와 있지. 그럼 거기서 살은 뭐야? 쓰자, 써 그냥. 살은 뭐야? 살. 이렇게 돼 있잖아. 살은 어근이야, 접사야? 이 살이 우리 그 몸에 있는 그 살이 아니죠. 맞지? 자, 그래 이거부터 하자. 얼음은 어근이야. 얘는 혼자 있어도 의미가 완성될 수 있잖아요. 맞지? 자, 그리고 살은 뭐야? 얼음, 어근. 어근인 얼음의 뜻을 더 제한해 주는 거죠? 더해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냥 얼음도 있고 살얼음이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접사 중에서도 머리 두자 써서 무슨 사라 그래? 접두사라고 하는 거야. 어근 앞에 있으니까. 접두사. 그래서 얘는 무슨 어라고요? 파생어예요. 접사랑 어근이 만나면 파생어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봐봐. 자, 버섯볶음이죠. 버섯볶음. 자, 버섯볶음. 버섯 플러스 볶음이래. 버섯 플러스 볶음. 자, 버섯. 혼자 있어도 의미 완성되지. 그러니까 뭐야? 어근. 자, 볶음. 혼자 있어도 의미 완성되죠? 그러니까 뭐야? 어근. 그러면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파생어야? 합성어야? 합성어가 되는 거야. 이해가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제시 단어를 한번 해보래. 세 개는 1, 2번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뭐 파생어는 뭐 하나가 있든지 아니면 합성어가 하나가 있든지 세 개랑 하나로 나눠져요, 이게. 이 문제가. 야, 동그라미 1번 봐봐. 파생어 보여요? 제주 넘기 보이지? 제주 넘기. 제주 넘까지 갔다? 그리고 플러스 기가 됐지. 칠판 봐봐. 쌤이 이거 왜 했을까? 비슷하지 않아? 달리 기가 했던 것처럼 제주 넘 기가 됐잖아. 맞아? 오케이. 그러면 제주 넘은 뭘까요? 어근이에요. 그럼 기자는 야 기라고 하는 게 혼자 있으면 의미가 완성돼? 절대 안 되지. 기가 대체 뭔데? 맞아? 그래서 기가 뭐야? 접사야. 근데 어근 뒤에 있으니까 접두사야 전미사야? 전미사가 되는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파생어에 뭐 써줘야 돼요? 제주 넘기 써주면 돼요. 1번 파생어에 제주 넘기 써주면 돼. 자, 써주고 자, 이 제주 넘은 뭐라고요? 어근. 기는 뭐라고? 접사 중에서 무슨 사? 전미사가 됩니다. 전미사. 됐지?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나머지 합성어 볼까? 자, 미다지문, 미다지 플러스 문이고, 자리 바꿈, 자리 플러스 바꿈이고, 첫 걸음, 첫 플러스 걸음이야. 이건 사실 다 혼자 있어도 의미가 완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합성어입니다. 나머지 다 합성어 써주세요. 자, 미다지문, 자리 바꿈, 첫 걸음. 이런 건 다 합성어입니다. 미다지문, 자리 바꿈, 첫 걸음. 그럼 전부 다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 돼요. 자, 됐죠? 일단 넘어가시고. 자, 그리고 이제 4번 또 나왔어요. 4번 문제. 자, 4번 가보자. 자, 4번을 볼게. 자, 보기는 합성어의 종류입니다. 예시 단어를 각각의 합성어의 종류에 맞게 연결하래요. 자, 보면 1번에 대등, 2번에 종속, 3번에 융합이 나왔다. 자, 일단 합성어가 나왔는데 이거 안 써도 되더라. 첫 번째는 대등, 두 번째는 종속, 세 번째는 융합이 나왔대. 그러면 대등부터 한번 읽어볼게. 일단 보기를 줬으니까.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거야. 각각의 의미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속은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의 의미상 종속되는 관계를 이루는 거니까 각각의 독립적 의미가 아닙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융합 합성어는 어근들이 결합하면서 각 어근이 본래 갖고 있던 의미에서 벗어나 합성어 전체의 의미가 밑줄 쳐줄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래. 그럼 밑에 예시 단어를 가지고 1, 2, 3으로 분류해보라 이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이 지금 대등합성어지 얘들아. 제시어 지금 4개 중에 대등합성어 뭔 줄 알아? 피땀이야. 대등합성어는 일단 피땀이야. 피땀은 대등합성어이기도 하고 다른 합성어이기도 해. 문장에 따라. 알겠지? 군복이, 군인들 있지 얘들아, 군인들. 군복이 피땀으로 흠뻑 젖었다. 했을 때 피땀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피랑 땀이 있는 거야. 알겠니? 글격도에는 진짜 피랑 땀 두 개 그냥 각각 독립적인 언어들이에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피땀은 일단은 대등합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됐어 일단? 자, 근데 봐봐. 융합합성어에 피땀이 또 들어간다. 융합합성어에 피땀이 또 들어간다. 나는 합격을 위해서 피땀을 흘렸다. 했다? 진짜 피를 흘린 거야? 땀 흘린 게 아니고 뭘 했다는 거죠? 노력을 했다는 소리예요. 알겠니? 피와 땀이라고 하는 뭐야? 단어가 만나서 합성을 이루면서 노력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가로치고 노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땀은 문장에 따라 대등합성어이기도 하고 융합합성어이기도 해요.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2번 이제 두 번째 거 해봐야지 우리가. 손가방. 그냥 가방이 아니고 얘들아 무슨 가방이야? 손가방이지. 가방의 종류가 하나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종속합성어야. 각각의 독립이라고 볼 수 없어요. 손가방.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눈물이야 이것도. 그냥 눈하고 그냥 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맞지? 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오케이? 그래서 자, 눈물. 이것도 종속합성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에 춘추예요. 여러분들, 이 춘추는 한자대로 해석하면 뭐가 되죠? 봄, 가을이거든? 진짜 봄, 가을일까? 춘추가 그러니까 춘추가 올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윗 어른한테? 그럼 뭐 물어보는 걸 것 같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연세, 나이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옛날 사람들은 다 써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좀 써요. 알겠지?
춘추는 그냥 단순한 봄, 가을이 아니고 저 높은 어르신에게 물어보는 연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춘추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물으면 깜짝 놀라실걸? 왜냐면 요새는 평상시 잘 쓰는 말은 아니죠. 근데 예전 분들은 잘 썼던 말이야. 그래서 자, 피땀은 대등합성어, 자, 손가방 눈물은 종속합성어, 또 피땀은 문장에 따라 노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융합합성어, 춘추는 단순한 봄, 가을이 아니고 연세, 나이를 의미하는 융합합성어. 알겠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어서 그냥 5번부터 봅시다, 여러분들. 5번부터. 자, 5번부터 볼게요. 좀 지우았나요? 자, 5번 봅시다. 자, 아래는 윗글에서 풍경에 대한 묘사와 화자의 정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장소를 나타냈습니다. 이거 쉬워요. 빈칸에 들어갈 장소를 윗글에서 찾아 쓰래요. 자, 일단 5번 문제. 동그라미 1번. 자, 땡땡에서 바라본 대동강이래. 여러분들 왼쪽 봐보세요. 왼쪽에 고전시 봐봐. 자, 대동강 빨리 찾아볼래? 대동강. 대동강 어디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줄에 있는데 재송정 돌아들어 대동강 바라보니 보여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뭐 써주면 돼요? 재송정. 자, 재송정.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 부병루에서 바라본 동그라미 2번이래. 자, 부병루 빨리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부병루 밑에서 7번째 줄에 있어요. 찾았어? 밑에서 7번째 줄. 연광정 돌아들어 부병루라는 곳에 올라가니 능라도 꽃다운 풀과 금수산 안개 속 꽃은 봄빛을 자랑한다. 자, 무슨 도야, 무슨 도? 능라도라는 곳이에요. 능라도. 그래서 2번에 능라도야. 그 다음에 3번 백상루에서 바라본 3번이래. 자, 맨 밑에 있잖아, 얘들아. 맨 밑에 백상루 보이잖아, 백상루. 백상루에 올라앉아 무슨 강 바라본대요? 청천강입니다. 3번에 청천강. 자, 3번에 청천강입니다. 자, 그래서 5번에 이렇게 써주면 돼.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시다. 자, 윗글에서 색채어랑 직유법이래요. 색채어랑 직유법. 이걸 써서 대상에 대한 밑줄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구절을 찾아 첫어절과 끝어절을 쓰래요. 색채어랑 연들 직유법. 뭘까? 야, 일단 직유법은 비유의 한 종류인데 어떤 문구가 들어가?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이런 게 들어가지. 그리고 색채어니까 뭐 파란색이든 뭐 빨간색이든 나오지 않겠어요? 여기야. 자, 붉은 입술 빨리 찾아봐, 얘들아. 붉은 입술. 찾니? 밑에서 한 9번째 줄 되는 것 같은데 10번째 줄이구나. 자, 붉은 입술과 색채어 나왔죠? 흰 이로 체련곡을 부르니 마치 신선이 연잎배 타고 옥빛감으로 내려온 듯 하다라는 거야. 그럼 어디서 색채어 보여요? 붉은 입술. 어디서 직유법 보여요? 내려오는 듯. 됐나요? 자, 그럼 이거 구절 전체를 연대 쓰는 거니까 첫어절에는 뭐 써줘야 돼? 첫어절에는 붉은 써줘야지. 붉은. 입술까지 쓰면 안 되지. 첫어절이니까 붉은. 그리고 끝어절은 뭐 써야 돼? 뭐뭐 듯 써주면 돼요. 자, 붉은 듯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7번 윗글에서 자연물을 의인화해요. 자, 의인하니까 여러분들 의인법 문제네. 봄날 풍경의 아름다움. 얘들아, 봄날 풍경에 동그라미 쳐볼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제시된 시에서 봄 관련된 거를 빨리 찾아야 돼. 일단 어디 있을까? 봄.
밑에서 6번째 줄에 봄빛을 자랑한다 보여요? 자, 한번 읽어볼게. 그 19 전체 읽어볼게. 능라도 꽃다운 풀과 금수산 안개 속 꽃은 봄빛을 자랑한다. 얘들아, 꽃이 자랑할 수 있어? 꽃은 자랑할 수 없지.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인법이 보이고 봄 써 있으니까 봄날 풍경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7번 문제는 자, 첫어절과 끝어절 쓰시오니까 첫어절은 뭐 써주면 돼? 능라도. 능라도. 그리고 마지막 어절은 뭐 써주면 돼? 뭐 한다? 마치 사람처럼 자랑한다. 이렇게 써주면 돼. 자, 능라도와 자랑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요 5, 6, 7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넘겨봐야 돼. 8번 가보자. 8번. 자, 8번. 보기는 윗글에 표현된 서리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읽고 해당 구절을 찾아 쓰래요. 자, 서리법이 일단 뭐예요, 여러분들? 서리법? 답을 정해놓고 의문의 형식을 통해 강조하는 기법이야. 자, 그럼 일단 보기부터 봐보자. 훈계 자손가에는 1번의 구절을 통해 밑줄 치자, 얘들아. 밑줄 치자. 남에 대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대. 자, 남에 대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대. 자, 이게 동그라미 1번이래. 그럼 왼쪽에 지금 훈계자손가가 1수, 2수, 3수, 4수, 5수, 6수, 8수, 9수 이렇게 돼 있어요. 사수는 없네요. 자, 그러면 남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랑 관련된 게 몇 수에 있냐? 2수 봐보세요, 여러분들. 2수. 빨리 2수 봐봐. 남의 말 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잖아. 남의 말 하지 말고 내 몸을 살펴보아. 허물을 고치고 어진데 나아가라. 내 몸에 온갖 흉이 있으면 남의 말을 하리요. 자, 일단 얘들아, 그냥 연도 고르면 안 되고 무슨 법을 골라야 했어? 무슨 법? 서리법 골라야 했으니까 의문형의 문장을 골라야 돼. 맞아? 자, 그러면 바로 내 몸에 온갖 흉이 있으면 남의 말을 하리요. 요걸 골라야 되는 거야. 서리법적 표현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저는 내 몸에부터 하리오까지 써주면 된다. 내 몸에 온갖 흉이 있으면 남의 말을 하리오. 자, 요 부분을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까? 동그라미 2번 구절을 통해 밑줄 치세요. 밑줄 치세요. 착하지 않으면 동네에서 돌아다니기도 어렵다는 것을 요 봐봐 여기. 요건 이미 우리 했으니까 얘들아. 여기 요. 두 번째. 자, 리아의 동그라미 칠까? 리아와 같은 종결어미를 통해 표현하고 있대. 자, 그러면 착하지 않으면 동네에서 돌아다니기도 어렵다. 관련된 거 몇 수에 있을까? 3수 봐봐 얘들아. 3수. 왼쪽에 3수. 사람이 되어서 착한 길로 다녔으라. 언충신 행독경을 마음속에 잊지 말아라. 내 몸이 착하지 않으면 마을 아닌들 다니랴. 요겁니다. 자, 내 몸이 착하지 않으면 마을 아닌들 다니랴. 이게 뭔 소리야? 착하지 않으면 마을 안에서 동네에서 돌아다니기 어렵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자, 내 몸이 그냥 내라고 할게요. 저는 내 몸이 착하지 않으면 마을 아닌들 다니랴. 이렇게 써주고 이 안에다가 동그라미 쳐주면 된다. 자, 8번은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자, 1번, 2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가볼게요. 9번. 자, 9번 문제 갑시다. 자, 9번. 윗글을 읽고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수를 찾아 순서대로 쓰래요. 자, 첫 번째 좀 봐봐. 자, 이거에서는 청자를 설정하고 청자 동그라미 치자 얘들아. 청자 동그라미 쳐봐 일단. 그리고 명령하는 방식의 동그라미. 얘들아, 우리 명령형 종결어미에서 들어가는 게 뭐야? 뭐뭐 어라, 뭐뭐라 이런 것들 아니겠어? 어라, 알아, 그치?
자, 그래서 명령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교훈의 대상과 그 내용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몇 수일까요? 얘들아, 일단 뭐뭐라를 빨리 찾아봐. 뭐뭐라. 맞네. 그지? 그지? 근데 청자를 또 설정했대. 듣는 사람을 설정했으니까 뭔가 화자가 청자를 부르는 표현도 나와요. 몇 수 같아, 몇 수? 1수예요, 1수. 알겠지? 자, 일단은 첫 번째는 1수 써주면 돼요. 왜 1수인지 알려줄게. 자, 제1수에서는 청자를 설정했대. 청자가 바로 누구들이야? 이봐, 아이들아 할 때 아이들이야. 알겠니? 아이들. 그리고 명령하는 방식 뭐예요? 배웠으라. 그죠? 또 얻어라. 이런 것들이지. 그리고 교훈에 대한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1수 봐봐. 교훈의 대상과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대. 뭘 것 같아요? 어버이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일생의 효제를 닦아 빛나는 이름을 얻어라. 알겠지? 효제는 뭘 것 같아요? 효와 형제 간의 우애를 말합니다. 됐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1수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보자, 얘들아. 자, 제 몇 수와 제 몇 수에서는 화자가 바라는, 화자의 바람에 반하는, 얘들아, 반한다는 뭐야? 반대되는, 자, 밑줄 쳐. 상황의 발생을 가정하여 부정적 행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잠깐만 봐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가정할 때 주로 쓰는 기법이 무슨 법이지? 가정법이거든? 그러면 가정법에서는 주로 무슨 표현이 나올까? 뭐뭐면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뭐면. 자, 그러면 삼수 봐보세요. 여러분들 왼쪽에 삼수 봐보세요. 사람이 지어서 착한 길로 다녔으라. 언충신 행독경을 마음속에 잊지 말아라. 내 몸이 착하지 뭐 나왔어 얘들아? 착하지 않으면의 동그라미. 마을 안인들 다닐 수 있겠냐 이 소리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팔수 봐보세요 여러분들. 팔수. 욕심이 난다고 몹쓸 일을 하지 말아라. 나는 잊어도 남이 내 모습 보느니라. 한 번 악명을 얻으면의 동그라미. 자, 다시 가정법은 뭐뭐면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기 써있는 않으면과 얻으면을 찾아주는 거야 얘들아. 됐어? 자, 그래서 몇 수 골라주는데 3수, 6수 골라주면 돼요. 3수랑 6수를 골라주면 됩니다. 3수, 6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볼게. 자, 이것에서는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비유적 표현으로 환기했대요. 자, 다시 한번 8수 봐보세요. 8수 봐보세요. 욕심이 난다고 몹쓸 일을 하지 말아라. 나는 잊어도 남이 내 모습을 본다. 한 번 악명을 얻으면, 악명이 뭐겠어? 나에 대해서 어때? 부정적인 뭔가 이미지가 생기면, 맞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야. 어느 물로 씻길 수 있겠냐 이 소리지. 맞지? 그럼 저기서 특정 행위는 뭘 말하는 거야? 몹쓸 일. 알겠지? 자,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비유적 표현 나타낸 거는 한 번 악명을 얻으면 어느 물로 씻겠냐 이 소리죠. 그래서 8수 골라주면 돼요. 세 번째는 8수입니다. 자, 마지막 제 몇 수에서는 제 몇 수와 밑줄 쳐 유사한 내용을 공유하되. 그러면 지금 1수부터 9수까지 봤을 때 비슷한 주제를 골라줘야 돼. 그리고 청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대요. 자, 여러분들 1수 봐보세요. 일단 1수. 이봐 아이들아 내 말 들어 배웠으라. 어버이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여 일생의 효제를 닦아 얻은 이름을 얻어라. 그리고 맨 마지막 거 9수 봐봐. 9수.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부모께 인사드리고 좌우에 모여있어 공경하여 누구를? 부모를 공경하여 섬기고 여가의 글 배워 읽어본 미칠 듯 해라. 그러면 지금 1수도 효가 나왔고 9수도 효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맞지? 그러니까 1수랑 9수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효라는 걸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쓰세요. 9수랑 1수를 써주면 되겠다. 다시 한번
자, 구수랑 일수는 효도와 관련된 유사한 내용을 공유했고, 자,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일들, 뭐 문안, 공경하에 섬긴다, 글 배워 읽는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봅시다. 자, 보러 오셔서 134쪽 봐보세요. 134쪽. 이거 혹시 시계 맞아요? 시계 있는 사람. 이거 38분으로 돼 있거든. 42분 정도. 42분? 오케이. 자, 그럼 134쪽 봅시다. 자, 일단 요거는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1, 2, 3번을 보면, 1, 2번을 보면서 좀 중요한 부분을 읽으면서 시작할게요. 자, 일단 1번 문제 가볼게. 자, 1번 문제 봅시다. 자, 1번 문제. 자, 아래는 윗글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의 일부를 설명했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 쓰래요.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보면 묻고 답하는 방식이래. 동그라미 1번은 이거 뭐라고 되지 얘들아? 자문 자답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물어보고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하는 거야. 그래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인물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자, 2번 대사를 직접 인용하여.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인용 중에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거든. 자, 너무 자세하게 안 들어가고 직접 인용에서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 있지? 이거 뭐라 그래요? 따옴표. 알겠지? 큰 따옴표가 들어가잖아. 그리고 큰 따옴표 끝나고 뭐가 들어가야 뒤에? 라고가 보통 들어가. 알겠니?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대사를 직접 인용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있대. 또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영화 감상평을 통해 인간과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독자들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을 사용했대요. 자, 그럼 일단은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했대. 야, 일단은 물음표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 몇 문단에 있어요? 물음표? 거의 요 해당 문단에 다 몰려 있을 텐데. 쌈문단 볼래 얘들아? 쌈문단? 3문단 보자. 이 작품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인상 깊은 장면은 주인공이 은신처에서 독일군 장교와 단둘이 마주치는 장면이다. 이전까지 이 영화에 등장한 독일인들은 어떻게 같은 인간에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만큼 유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몇 차 세계대전이 배경인 줄 알아, 이 영화가? 독일, 나치, 유대인 이런 거 나오니까 2차 세계대전 때야. 실제 이거 유명한 영화예요. 자, 그러나 이 장면에서의 독일군 장교는 주인공에게 밑줄 치세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따옴표하고 직업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기도 했대. 칠판 잠깐 봐봐. 이거 무슨 인용이에요? 직접 인용이죠? 자, 그럼 뭐 써주면 돼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이제 요거요. 자,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계속. 자, 피아니스트였다는 답변을 듣자 피아노 연주를 듣고 싶다고 하면서 인간과 인간의 참된 만남을 보여줘 인상 깊었대요. 자, 독일군 장교 앞에서 주인공은 온 영혼을 손끝에 실어 연주했고 독일군 장교는 이 연주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후 독일군 장교는 주인공에게 식량을 몰래 가져다주면서 주인공의 은신처살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줬대요. 덕분에 주인공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피아니스트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대요. 자, 밑줄 칠까? 만약 밑줄 쳐요. 만약 독일군 장교가 그의 연주를 알아봐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물어봤잖아. 그리고 밑줄 쳐요. 주인공은 아마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야. 맞나? 너무 기니까 그냥 어절로 할게. 자, 그러면 뭐부터야? 아마 어절로 물어볼 거야. 실제 시험이면. 만약 이거부터. 만약부터 멋이다.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부터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뭐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찾아냈으면 됐으니까. 자, 2번. 자, 2번 문제 가보자. 보기는 위의 초보를 상호 평가하기 위한 기준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단 번호를 쓰래요. 자, 보자. 영화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을 제시했는가? 자, 기억 보세요. 바로 기억. 기억 보세요. 영화의 중요한 사건을 정리해서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게 총 얘들아 지금 1, 2, 3, 4로 돼 있거든. 영화의 중요한 사건을 정리한 거는 몇 문단이니까. 그러니까 영화 줄거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 야, 1문단의 마지막 문장 봐봐. 1문단의 마지막 문장. 칸 영화제에서는 황금종려상,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세계공연 수상했다. 이거는 영화 줄거리가 아니지. 그냥 영화의 가치지. 그리고 2문단 봐봐. 영화 시작을 알리는 갑작스러운 전쟁이 발발한 폴란드 방송국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봐봐. 영화 줄거리잖아. 3문단은 우리가 읽었잖아. 이것도 영화 줄거리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문단 봐봐. 이 영화는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 피어난 인간애와 예술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건 줄거리가 아니지. 영화에 대한 의의를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영화에 대한 사건과 줄거리는 몇 문단이에요, 여러분들? 2문단, 3문단이에요. 써놓으세요. 숫자 2랑 숫자 3 써놓으면 돼. 2문단, 3문단. 자, 이제 두 번째 거. 영화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였는지를 제시했는가? 자, 리은 영화가 개봉되었을 당시 영화계의 평가야, 평가. 자, 몇 문단을 제시하고 있다. 자, 우리 1문단 가보세요. 1문단. 자, 1문단 네 번째 줄 끝에 봐봐. 1문단 네 번째 줄 끝에 개봉 당시 영화계로부터 큰 좋은 평가를 받았고 황금종려상 세계 부분에서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대. 오케이? 이런 거 써있죠? 그러면 니은은 몇 문단이에요? 1문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화에서 인상 깊은 장면과 그 장면을 고른 이유를 제시했는가? 영화에서 인상 깊은 장면과 그 장면을 고른 이유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대. 몇 문단일까? 영화에서 인상 깊은 장면과 그 장면을 고른 이유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몇 문단이야. 자, 읽어볼게. 1문단 첫 번째 줄 봐봐. 피아니스트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 폴란드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유대인 가족이 독일군 나치의 침공에 해체되는 모습을 그렸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에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과 이러한 삶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은 예술가의 모습을 잘 포착한 작품이다. 특히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전쟁의 비극성을 여실히 느끼게 한다. 그래서 1문단이 됩니다. 알겠지? 영화에서 인상 깊은 부분과 그저 그 장면을 고른 이유를 제시했지. 그죠? 바로 예술가의 면모를 잘 보여줬고 특히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훨씬 우리가 전쟁의 비극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것도 1문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봤고요. 3, 4번은 우리 이제 문법이었고 5, 6, 7, 8, 9 이렇게 다 풀었습니다. 자, 오케이. 50 몇 분 됐지? 50 몇 분 됐지? 그래서 7시까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